자, 그다음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 개념. 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를 접근하려야 됩니다. 문제.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문제 풀면서 이제 계속 잡아 나가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모의고사 봐도 점수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내용이다 문제 지문에서 어디를 틀리느냐는 걸 해야 되고요. 오답 노트를 꼭 한 개 준비해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본인이 틀리는 부분 꼭 틀려요. 그 오답 노트를 꼭 준비하세요.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어떤 내용이 내가 틀리더라 그걸 적어놓고 계속 지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아주 많이 적겠죠. 그럼 나중에 하나씩 하나 지어 나가면 기분도 좋을 거예요. 예. 자, 87페이지에 보면 양도 개념인데 항상 우리 시험은 양도 소득세 아까 기본이 5문제에서 6문제 논다 있어요. 그 5문제 6문제는 가세 대상하고 양도 개념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논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일단 양도란 것은 등기 등록 관계없다. 줄 것이요. 등기 등록 관계없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럼 그 앞에 뭔가 한 개 빠지는 건데요. 자 보세요. 양도 소득 양도랑 일단 누가 양도해야 될까요? 개인이 양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양도적인 문제가 뭐냐? 비계속적 행위로 양도돼요. 비계속적. 자, 비계속적으로 양도돼요. 그러면 아까 비계속적이다. 계속적이면 어찌 돼요? 계속적이면 그런 사업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개인이 양도돼야 돼요. 법인이 양도되면 안 되죠. 그 개인이면서 그다음 비계속적이다. 그럼 비계속적이면서 우리가 뭐냐 하는 거죠. 예, 사실상입니다. 근데 이 사실상 개념이 방금 어떤 의미가 죠 허가 무가 관계없어. 등기 등록 관계없어. 이 개념이 사실상이다 하는 거죠. 이 개념이. 그래서 방금 등기 등록 관계없어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냐? 일단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일단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유상양도다 하는 거죠. 유상. 그래서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는 가세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무상. 정려하는 거는 대가 안 받죠. 그래서 상속 이런 거 안 되죠. 그다음 신탁 자체도 당연히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행위와 신탁행위는 당연히 무상이니까 가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자, 그 다음에 1번 양도의 형태를 보니까 이제 유상양도인데 매매가 있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가세 대상을 주고 대가를 금전 대가를 받는 것을 매매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실제 말하면 매매보다는 매도라 해야 되는데 매도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대가를 금전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매도라고 합니다. 거기는 매매도 있고요. 그다음 공매, 갱매 등도 양도죠. 당연히 매매입니다. 단 별표시 한 개 하죠. 본인 소유의 자산을 갱매라든지 공매를 한다면 자기가 다시 취득했다면 나간 것이 없죠. 그때는 양도가 없습니다. 그다음 교환 있어요. 교환적인 문제는 양 당사자가 다 냅니다. 양 당사자가. 그래서 모든 교환은 양도다. 여기서 왜 모든이라는 말을 했느냐면은 배우자 간 직계 좋은 비숙 간 경우도 교환이라는 것은 현금이 주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과 물건이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외적인 문제 보니까 토지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일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건 교환행위인데 자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불합리한 지상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불합리한 지상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청약했더니 경계 부분이 교환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갑 소유 필지가 있고 그 갑 소유가 을 소유 땅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경계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끊어놓지 않는데 을이란 사람이 본인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 갑의 부동산이 토지가 매매되다 보니까 다시 청약을 해봤더라. 청약을 해보니까 갑의 땅이 요 부분만이 아니라 요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건물을 좀 뜯어주세요 할 수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부를 뭐냐 분할한다고요. 그럼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 있죠. 경계. 그럼 이 땅을 내가 대가를 주고 갑이 이 땅을 분할해서 을에게 돈을 받고 바로 팔아보면 그런 양도세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가를 받기 힘드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과 이 땅과 서로 교환했다면 양도소를 물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토지를 교환한 행위는 양도를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현물 출자입니다. 자, 현물 출자는 원칙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를 말해요. 그럼 법인의 현물 출자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회사에 출자하고 넘겨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받았다? 그럼 내가 다시 주식을 판다면 부동산을 대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따져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교환. 자, 그럼 개인 사업의 출자 및 공동 사업에 대한 출자 등 모든 출자는 다 양도다. 모든 출자는 다 양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기 소유 자산을 자기의 개인 사업체에 출자한 것은 안 된다. 근데 개인 사업에 출자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개인 사업에 출자한 거고, 자기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가니까 뭐 입지가 참 좋아요. 어떤 입지가 좋냐? 입지가 좋다면 뭐냐? 용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입지가 좋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용도가 들어가요. 내가 지금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좋다. 모두 다 입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용도상의 입지가 좋다. 그래서 내가 24시 편의점 하는데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건물을 타인에게 뭐 다른 장소로 임대를 줬는데 내가 이 장사를 하겠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내 사업자에 24시 편의점 하겠다. 그럼 부동산 도망간 거 없죠? 소유권 넘어간 거 없죠? 그래서 양도를 안 분다 이 말이죠.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런데 개인 사업에 출자했다는 것은 내가 친구 동업하면서 내가 내 부동산을 같이 출자했어요. 이런 거는 양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우리가 수용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용이 있죠. 수용하면은 뭡니까? 보상을 받죠.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민법상의 대물변제죠. 대물변제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지급할 빚, 의무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지급할 것이 현금을 줘야 되죠. 그리고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부동산 등을 줬다. 그러면 대가를 받고 팔았다고 되는 거죠. 대물변제. 자, 그런데 1번은 조심을 해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물납에 인정되는 세금이 두 개가 있어요. 상속세, 재산세도. 그럼 물납도 대물변제입니다. 물납도 대물변제 세금 내야 된다는 걸 주의하고, 그 다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에 가름한 것도 대물변제입니다 하는 거죠.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 공사비에 가름하여 가세 대상을 토지를 이전했다. 이것도 대물변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물변제는 다 뭐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물납도 마찬가지. 그 다음 6번 부담부 증여. 이거는 별 표시 3개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담부 증여가 어려운 논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담부 증여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고, 그럼 이 현재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평가해 보니 5억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5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 부동산을 갑이 취득했겠죠. 자, 취득했을 때는 얼마 주고 샀느냐? 3억 주고 샀어요. 그럼 이 현재 5억이 나가죠. 그럼 갑이 3억 주고 산 부동산을 5억을 더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만약에 팔았다면 얼마에 대해서 이익이 생겨요? 2억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2억이 정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돼야 되겠죠.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현재 시가 이전 등기해 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언로부터 아무런 대가가 수문되지 않았다. 자, 내가 분명히 이 그림을 그대로 취득세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자체만 한다면 이거를 단순 증여 행위로서, 이 자체만 단순 증여해서 갑은 증여자로서 아무런 세금이 없고요. 어려운 수증자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았다. 그럼 소유권을 받았다. 그럼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뭘 부담한다? 취득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 소유권 가져온 물건은 5억짜리이므로 그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되, 이거는 정려 취득이죠. 정려 취득에 대한 무상 취득의 세율인 3.5%가 부담되는 세율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 관계없이 소유권을 소유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재산적 가치, 대가를 지불하지 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돼야 되죠. 그 얼마 재산의 무상을 받았어요? 5억이 됐어. 자, 그래서 이 자체만 된다면 우리가 뭡니까? 증여자는 아무 세금이 없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갑이 이전에 금융기관에 빚 채무가 있었어요. 채무가 한 4억 정도 있는데 이 4억을 만기 시점에 변제 조건을 하였는데 그동안 이자만 주다가 지금은 이런 조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냐? 채무를 만기 시점에 상환 시점, 만기 시점에 지불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만 지급했다. 만기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돈이 없어요. 변제할 돈이. 그러면 채권자가 왜 변제 안 하냐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올 거고 이미 저당이 될 거고 그럼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경매로 넘어가는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갑은 자기 대가를 뭐한다? 내의 채무를 너가 좀 대신 갚아라. 인수하는 조건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 부담부 조건으로 이전 등기했다. 그죠?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 보면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현재 5억짜리 시가는 5억짜리고 이거를 자기는 일반 사람이 본다는 내가 과거에 얼마 받고 3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는 얼마 받고 팔았다? 4억을 받고 팔았다.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세법은 그런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법은 분명히 현재의 실제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있고 그 가치의 차이 나는 만큼은 우리가 정료로 봅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세요? 세법은. 그래서 이 사례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고 하지만 세법상에는 그런 해석이 안 통한다. 현시가가 5억짜리고 5억짜리를 4억을 인수받는 조건을 한다면 뭐다? 일단 물건은 5억이 넘어간 거죠. 4억은 유상분이고 그 차이 나는 1억은 정려다.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세법 해석입니다. 됐나요? 자, 세법 해석은 뭐 한다고요? 4억은 본인이 지급할 거 지급하지 않으니까 유상분이고 현시가 5억에서 4억을 뺀 1억은 뭐다? 정리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해석을 잘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은 알아듣는데 이제 문장을 논다고 우리 시험에는 문장을 논다고 문장. 그러면 부담부 정려가 됐을 때 이제 정려자는 양도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부담부 정리일 때는 양도 부분이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 양도냐? 이 표현을 시가 5억짜리 이 재산을 정려 재산 가액이다라고 해요. 정려 재산 가액. 그러면 정려자 입장에는 뭡니까? 이거는 수증자 인수 채무액이다. 이렇게 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부분은 정려 재산 가액 중에서 수증자 인수 채무액은 유상이다라고 한다고 해석이. 이해됐나요? 얼마에서 얼마? 정려 재산 가액 중에서 뭐냐? 수증자 인수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이다라고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부분이. 그걸 양도로 보는 개념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증자는 처음에는 취득세가 수증자는 일단 5억짜리를 받았죠. 그러면 취득세는 당연히 5억에 대해서 부담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5억 중에서 본인이 채무를 인수했잖아. 그럼 이 인수해서 앞으로 본인이 갚아 나가겠죠. 그럼 요거는 유상분이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얼마는 4억은 유상취득이고 나머지는 하든지 아니면 요거 재산에서 차액함 1억이죠. 1억. 예, 1억은 있죠. 1억은 정려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이것을 취득세는 이걸 묻고 양도소득세는 저 문제와 이 문제 두 개 다 문제를 내요. 수증자 입장의 부담은 정려자 입장의 부담은 이렇게 문제 낸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니까 방금 이 말을 붙여요. 내가 금액을 적었지만 이걸 문장을 낸다고요. 정려 재산 가액 중에서 인수 채무액 상당액은 뭐가 유상분이고 됐나요? 나머지는 아니면
정려자산 가액 중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뭐다? 무상취득분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정려세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5억 전부가 정려적인 문제지만 정려세 부담할 것은 뭡니까? 정려자산 가액 5억 중에서 인수채무액 얼마를? 4억을 공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법에는 차감한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공제한다는 거죠. 공제한 금액 1억은 정려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래 돼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부터 계속 오고 있는 논리가 특수관계자 중에서 누구 간의 거래는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일단은 국가는 뭐로 본다? 너희들 행위를 정려입니다. 근데 여기도 배우자 간 좀 통일 좀 시키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참 이상한 이것이 안 돼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우리가 배우자 간 하고요. 그 다음 직계존비속간이 있어요. 존비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행위는 거래는 이 말이야. 뭐로 보느냐? 정려로 본다고 해석했어요. 본다. 이 본다는 개념은 간주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양도소득세는 배우자 간 직계존 거래는 정려로 추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표현이 맞느냐?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추정이라는 표현이 맞다고요. 간주라는 개념은 원래 법률상 이렇게 뒤집을 수 없는 논리가 간주예요.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건 논리인데 그럼 지방세법들을 보면 대부분 그게 잘못된 거냐 말해요. 오늘 재산세에서도 뭡니까? 신탁 재산에 대해서 뭐 한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하다가 또 들어가서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뭔가 논리가 좀 문장이 안 맞는 그런 논리들 많다. 국세는 추정한다. 그 말이 맞아요. 됐나요? 추정. 그러면 이거는 본다.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 생기고 이거를 취득세에 우리 법은 물리에서니까 법률상의 내용이 있어야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대로 적용했는데 적용하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다 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내용이 그 끝에 이제 뭐죠? 단 있어요. 단 뭡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유상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뭐다? 유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누구 간에 그러면 정려자와 수증자 간에 이 두 관계가 누구 간에면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정려가 된다면 뭐로 본다? 양도가 아니고 이 부분이 양도가 아니고 정려로 본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려로 본다. 이해됐죠? 누구 간의 부담부 정려 행위는 어차피 이 부담부 주는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현금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정려는 뭐로 본다? 정려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정려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객관사실 추정하기 때문에 유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항상 정려로 본다. 정려로 추정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정려로 추정한다. 이해됐나요? 예. 그럼 만약에 이 부담부 정려가 방금 뭐라 했어요? 부담부 정려가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된다면 정려로 추정하기 때문에 요거 정려자산 가액 중에서 실제로는 인수한 채무액이 있죠. 실제는 인수 채무액이 있었지만은 정려자산 가액 중에서 인수한 채무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실제로는 인수 채무액이 있었으나 인수 채무액이 없어. 인수 채무액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정려재산이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한다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87쪽에 부담부 정려 밑에다가 주의해 놨잖아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입니다. 이거는 뭐로 본다? 정려로 추정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제 개념이 됐고
그다음 7번이 공유물입니다. 자, 공유물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공유재산을 분할했다고요. 우리가 공유하죠. 토지를 공유했어요. 건물을 공유했어요. 그럼 이미 공유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죠. 그럼 자기들이 나눠 가졌어요. 자, 공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지분 변동 없는 분할을 단순 분할이라고 해요. 단순 분할. 그럼 우리가 공유 재산을 분할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세가 됩니다. 그럼 취득세가 가세되는데 단순 분할이니까 사실 취득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갑과 을이 지분을 60% 40%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 재산이 어떻게 되냐? 분할을 하고 나니까 이 재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요. 그럼 그 재산이 그대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은 자기 지분 60%를 가져가고 을은 자기 지분 40%를 가져갔다고요. 자기가 자기 것을 취했단 말이야. 그럼 사실 취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분할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분할하자 해가지고 다시 이 분할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눴어. 나눴는데 또다시 60%고 을이 40%예요. 이게 재분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분할해도 지분 기존의 지분 자체가 변동이 없다면 그런 사실 취득이 없다. 취득이 없으니까 양도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는 처음에 이렇게 공유하기 전에 요 소유권적인 문제가 공주자 각자가 전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나누니까 이제 갑은 을 부분을 주장할 수 없고 을은 갑 부분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 분할 등기다 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그다음 공유 분할의 표준세율은 2.3%인데 예, 사실 취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2% 뺀다. 중과 기준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0.3% 적용하는 것이 취득세다.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자체는 아예 양도 개념이 없다. 아예 없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하지만 요 지분적인 문제가 이렇게 기존에 60% 40%인데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걸 나눠지는데 갑이 50%고 을도 50% 된다면 을은 여기서 변화될 때 플러스 10%가 증가분이 있죠. 원래의 자기 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요 부분은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여기서 마이너스 10% 되니까 지분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내야 되겠죠. 그럼 지분 변동분에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났느냐면은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누가 공유했냐?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 말을 표현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갑과 을과 표현이. 그리고 균등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분할 후 갑은 25%가 되고 을도 25%가 되고 병은 50%가 되었다. 50% 됐다. 다음 보기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하니까 전부 다 이거 공유재산을 분할했구나. 이것이 답이다 하고 다 와오는 거예요. 이건 양도죠. 방금 내가 뭘 설명한 것이에요. 한 개의 공유재산에 갑, 을, 병이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럼 지분이 얼마야? 33.33%죠. 33.33%잖아요. 그럼 지금 분할 후에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그럼 갑과 을은 뭐냐? 지분이 감소했잖아. 을은 병은 취득했잖아. 이해됐나요? 그럼 문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이해를 합니까? 하는 내용이죠. 자, 공유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인 문제, 방금 그 예외가 뭐 됩니까? 지분의 감소로 인해 유상의 대가를 받다면 그는 양도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분할지기 문제에서 배우자 간에 뭐한다? 배우자 간의 합의 이혼해서 재산이 분할되는 것도 우리는 뭡니까? 양도가 아니다. 됐나요? 그것도 공유재산 분할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담보 목적 이전이 있습니다. 원칙은 양도 담보 목적으로 맨 앞에 양도 담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등기했으니까 양도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말이 딱 들어가면 이 부동산을 이전 등기하여도 그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계약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전한 부동산이 채무를 이행하여서 소유권이 하는데도 그는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예외는 이전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돌했다. 이 말이 없어도 이전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된과 동시에 바로 채권자가 바로 매각해도 관계없어요. 양도담보. 요 양도담보 일반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일반 담보로 설정한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저당을 설정했어. 그건 일반 담보라고요. 그럼 그때 담보는 내가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주택의 등기 필증에 저당권만 설정될 뿐이야. 그럼 내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은행 거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은행은 몇 번 독촉할 거고 독촉해도 안 되니까 이미 경매를 처분할 거고 경락자가 생기면 그때 양도가 되는 거지. 채무 불이행과 동시에 양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도담보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양도담보 그 말대로 계약이 양도담보 조건 계약이라. 알겠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과 동시에 바로 이거 내 거야 라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9분에 도시개발법에 대한 어한 한지 있는데요. 자, 한지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잠깐 누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줘요. 그러면 그때 이전 등기해주고 내가 나중에 땅을 받을 거다라는 한매권을 받아두었다가 자기 지분만큼의 한매권을 받아두다가 대지 조성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적인 문제는 기존 우리 어느 지역의 도시 외곽 쪽이 한지는 대부분 도시 외곽 쪽이 도시 지역의 택지가 부족하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뭡니까 지목을 택지화시키는 거죠. 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지역이 한지되면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뭐한다? 이전 등기를 시켜준다는 거죠. 이때 처분하는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한지를 목적으로 처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지 조건 이전 등기시키면서 뭘 받아온다? 한매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한매권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지 소송 사업 다 끝났어요. 그럼 대지 소송 끝나면 다시 뭡니까? 이 소유자에게 받아가세요라고 합니다. 이때도 뭐한다? 한지 처분한다라고 해요. 이때도 한지 처분이고 이때도 한지 처분이에요. 그럼 이 권리 면적을 가진 사람 받아가세요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한매권을 교환해서 땅을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한지 처분으로 인해서 지목과 지분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한지 처분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내 땅의 위치는 어디 있죠?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가 땅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번이 바뀌겠죠. 그럼 오면서 처음에는 이건 뭐냐? 전이나 답이나 있었는데 가수원이나 이런 건데 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한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분이 변경됐다는 말은 갔다가 왔다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식상으로만 등기부사는 잠시 갔다가 왔죠. 그러면 이거에서는 여기까지는 취득도 양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취득 개념도 없고 양도 개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요 개념에는 양도가 없는데 두 문제 단계로 가야 돼요. 한지 받아 있어요. 한지 받아. 그럼 한지 받았다는 것은 요것이 한지 받았죠. 받아가지고 팔았다. 그럼 이건 그때는 양도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지 받아올 때 본인의 권리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라고 봅시다. 평을 씁시다. 100평. 근데 받아올 때 내가 120평을 받았어요. 그럼 120평을 받으면 자기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럼 여기 20평이 늘어났죠. 이걸 우리는 뭐 한다? 정한지다 말이에요. 그럼 이 정한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건 취득세 내야 되죠. 이 부분에서는 정한지 이렇게. 그럼 오히려 100평인데 뭐 80평만 받았다. 그러면 20평이 줄어들었죠. 그럼 20평 줄어든 것은 뭐다? 감한지다. 그럼 역시 청산금이 대가를 수반되겠죠.
그럼 이건 양도죠. 정한지와 감한지는 취득과 양도다 말이야. 이해됐나요? 취득과 양도다. 자, 그다음 요게 이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개인 사업 시행자도 많다요. 그럼 그 공사비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공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업 시행자가 뭘 지불해야 돼요? 공사비를 지불해야 돼. 그럼 공사비를 지불할 때 대부분 이 한지되면서 공사비는 현금보다는 대부분 이 한지된 땅을 준다고요. 한지된 땅. 그럼 한지된 땅을 뭐한다? 채비지나 보류지를 충당해 준다고요. 뭐죠 충당이라고요? 채비지 충당, 보류지 충당. 우리 그 개념에는 옛날에는 보류지 했다가 또 채비지 했다가 둘 다 돼요. 둘 다. 그 법률상에 보면 가로 속에 채비지 보류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채비지를 충당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이 기존에 누가 가지고 있던 땅이냐? 기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죠. 기존 소유자 땅인데 갔다 오면서 면적이 늘어난 건 없죠. 그대로야. 근데 이 기존 소유자는 보상을 다 해줬죠. 남아 있는 땅이죠. 그럼 남은 땅이야.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국가 그 사업을 시행한 국가기관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양도했다고 해서 뭡니까? 과거에 취득이 있나요? 지금 현재 취득이 있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자체는 대물 변제 성격이지만 세법상에 뭐로 보지 마라? 양도로 보지 마세요라고 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요게 이제 사업 시행자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이 집이 개발되는데 앞으로 8번이나 가치가 오를 건데 나중에 기다리다가 이 채비를 충당 받았죠. 그럼 받아서 뭐 했다? 양도했습니다. 그때는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문장을 좀 잘 봐요. 어느 단계인지 요거만 잘 보면 돼요. 요거 외에는 아까 부담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 도시개발법의 한지 개념하고 이 두 개 외에는 크게 양도 개념은 어려운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암기 개념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10번에 소유권 환원이 있어요. 자, 신탁의 완 이전 및 신탁 해지로 소유권 하는 것은 신탁 자체가 아까 뭐냐? 우리가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잠시 맡기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잠시 맡기는 거야.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받아오겠죠. 내가 부동산 10억짜리를 맡기면서 수탁자에 10억을 받는 거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를 줘야죠. 그럼 신탁 행위가 무상이다. 양도 없다.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매매의 원인 무효로 인해서 소유권이 하는댔죠. 원인 무효 소 그러면 양도 아니죠. 왜? 실질주의 가세 원칙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적법하게 줄 거 없어요.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 계약을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로 명의로 소유권이 하는댔다. 이거는 이미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 것을 하는데면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원 것으로 재차 양도 재차 취득이 됩니다. 방금 위에처럼 거래가 됐는데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된 것은 처음부터 법률 행위가 없기 때문에 환원시킨 것은 양도 취득이 아닌데 뭐한다? 이미 적법하게 거래가 성립된 것을 되돌아오면은 그런 뭐다? 양도다는 거죠. 자, 됐어요. 그다음 89쪽에 기출문제 이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요. 거주자입니다. 국내 자산이고요.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한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한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분이 변경된 것은 같다고 온 행위니까 양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부담부 정려 시 그 정려재산 가액 중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지만 제외한 부분은 무상이죠. 아까 정려재산 가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이지만 그거를 제외한 부분이죠. 그건 무상이죠. 양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소득세 시행령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났어요? 채무 불이행이 났죠. 무조건 양도입니다. 변제 충당했다 말이 없어도 양도담보 설정물이 채무 불이행했다 무조건 양도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가 한댔죠. 처음부터 법률 행위가 없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이 본인 소유 자산의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제취되겠죠. 그럼 양도된 적 없다 말이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데요. 자,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금 뭐냐면은 개념 정의는 이해는 간단하고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12가지인데 이거는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매매가 됐을 때 왜 이것이 필요하냐부터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험에는 풀 때는 뭐 큰 단순합니다. 시험 볼 때 단순한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부동산이 매매됐는데 자, 첫 번째 매매되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러면 첫 번째 매매될 때 매도자가 있다고 하고 매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매수자는 뭘 냅니까?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매도자는 뭘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신고주의고 양도세도 신고주의죠.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언제부터 합니까? 취득일부터죠. 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60일 이내에.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그럼 취득세의 취득일은 언제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부터 60일이니까. 취득세는 취득 시기만 알 부분 되죠. 취득 시기. 자, 여기서 취득 유익에 따라 원지 취득했습니까? 승계 취득했습니까에 따라서 나눠주죠. 취득 유익에 따라서. 그러면 양도자는 뭘 해야 됩니까? 예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해줘. 그 양도일을 알아야 2개월 결정하죠.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 갑이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입니다. 그럼 을 매수자는 지금 취득했죠.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다시 양도를 하겠죠. 다시 병에게 다시 매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을은 매수할 때는 뭘 내고 취득을 내고 이제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또 적용되겠죠. 소득세입니다. 자, 이제 요거 조금 더 넓게 가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본인이 취득한 날이 있죠. 취득했고 이걸 팔았어요. 양도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단순하게 취득세는 취득일만 알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 물건을 팔았어요. 팔은 시점에 뭐가 있나요? 양도가액이 있어요. 양도 당시 뭐 누가 매도자 을이 백인께 받은 대가가 양도가액이라고요. 그럼 이 양도가액이 다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익을 받기 위해서 투자 금액이 있어요.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다? 양도가액이라고요. 그럼 양도가액에서 투자 금액이 뭐냐? 언제부터 투자했어요? 취득 시점에서 투자했죠. 또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또 투자를 했죠. 또 팔 때 투자했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필요경비인데 이 필요경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필요경비입니까? 취득에서 양도일까지 필요경비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는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보유기간. 그러면 이걸 차감한 것이 양도차익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이다. 이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른. 그러면 이것을 양도차익이 나오면 두 번째 공제가 아까 무슨 공제해 준다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장기 보유는 아까 몇 년부터 해준다? 3년 이상 보유부터 해주는데 그 기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취득일이 필요하고 양도일까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공제하면 이것을 양도 소득 금액이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공제가 양도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예요. 기본 공제. 그럼 이 기본 공제는 기간이 필요 없어요. 보유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도 소득 기본 공제는 어떤 연도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양도일이 같은 기간에 속해 있느냐 다른 기간에 속해 있느냐. 아까 소득세는 기간 가설했죠. 기간 가설했어요. 그래서 그 양도일에 대한 요 기준 연간 250만 원 공제는 보유 기간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한 것이 가세 표준이 나와요. 그럼 가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세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율에서 산전 이 세율 정할 때 아까 5, 4초, 4초 있잖아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그다음 1년 미만 있잖아요.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이 있다고요. 또 내가 양도하는 물건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라면 내가 양도 당시에 그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느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주마. 또 보유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취득일과 양도일 두 개를 다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보유 기간이 계속 논다. 보유 기간. 그 계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요 취득일이라는 개념은 양도일이라는 개념은 취득세에서의 취득일 개념은 소유권 의미로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한 날이라고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뭐 한다? 소유권은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고요.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날 개념이라고요. 그럼 지금 양도소득세는 뭘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 계산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취득일, 취득 내용이라도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유상이라도 의미가 달라요. 양도소득의 취득은 뭐가 발생한 날? 자본 이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요. 무슨 시점? 이득이 발생한 시점이라. 이득이 발생한 시점이라. 그러면 이거는 자본 이득이 소멸된 시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일이 약간씩 달라요. 무슨 말이세요? 취득세는 뭐만 주장하지만 소유권 개념을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일은 뭐한다? 이익이 발생한 시점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똑같은 내용 중에 좀 더 앞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한 5분만 딱 보면 되는 거. 되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91쪽 보세요. 이 91쪽 다른 건 다음에 하고 91쪽에 보면 10번 있어요. 취득시기 워제란 개념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양도하는 자산이 한 뭐 70년 됐다. 80년 됐다. 너무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그 시점에 가면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나라는 뭐 일제화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문서가 보존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입장에 좀 곤란한 행평성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통합시키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 시기 워제가 있다고요. 간주 취득 시기 있는데 자 이거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용 권리와 취득 권리와 기타 자산이요. 부동산 관련 자산들은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전부 다 어느 날짜로 85년 1월 1일 날짜로 전부 다 통합 처리해라. 82년도 취득했 부동산이든 82년도 취득했던 70년도 취득했던 전부 다 취득일 언제 해라? 85년 1월 1일로 통합시켜라. 이해됐나요? 그래 과거에는 부동산 가치가 확 올라간 적이 없어. 우리는 88 올림픽 그 86년도부터 부동산 가치가 계속 고공행진했지. 그전에는 부동산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네? 거북이 그런 밖에 안 됐다고요. 자, 그리고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이보다 한 해가 늦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이보다 한 해가 늦다. 그러니까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들은 86년 1월 1일로 통합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파생상품은 없어요. 왜 없느냐? 파생상품이 지금 현행법에 들어온 것은 이제
3년째밖에 안 돼요. 파전상품 가구에 우리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없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간주취득 개념이 없고 이 두 개만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